한나라가 무너져도 그 백성들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을 때 수많은 고구려인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품고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라로 귀속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당나라의 포로가 되어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중 가장 큰 무리가 북방으로 향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산 깊은 곳과 해안가 작은 마을에 모여들어 고구려의 전통을 지켜나가며 언젠가 조국을 재건하리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재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구려 유민들의 삶은 단순한 피난민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황개토 대왕의 정복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제사상에는 고구려식 예법을 올렸으며 계절마다 조상의 혼이 깃든 산천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특히 요동과 바레만 일대에서의 정착이 두드러졌는데 이곳은 고구려의 옛 영역이었기에 유민들에게는 익숙한 터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역의 말갈족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융합이었습니다. 고구려 왕족과 귀족 일부가 이 지역에 남아 유민들을 이끌었고 말갈족과의 결혼을 통해 혈연이 이어졌습니다. 축제와 의례를 통해 문화가 섞여 들어가며 서로 다른 언어와 풍습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인의 정체성이 중심축 역할을 하며 공동체를 단결시켰습니다. 고구려의 정통성과 전통은 결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망 이후 더욱 강하게 의식되었고 새로운 결속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민들은 각지에서 고구려식 예법과 관습을 지켜나갔으며 자녀들에게 조국의 역사와 정신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당을 세워 조상의 영혼을 기리고 마을마다 작은 고구려가 되살아나는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민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수장을 뽑아 자치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심지어 고구려 연호를 계속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의 압박이 지속되었고 신라 역시 북방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유민들은 정치적 공백 속에서 자생적인 생존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지역에 고구려 계통의 소규모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무장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당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지도층 중에서도 특별한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조영의 가문이었습니다. 대조영의 부친인 대중상이 먼저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었고 이후 대조영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 계승이 아닌 고구려 정신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대중상은 무력과 통솔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으며 대조영은 그 유산을 바탕으로 정치적 감각과 외교적 안목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부자는 단순한 가문을 넘어 고구려 부흥의 희망이자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역사적 패배였지만 그 폐허 위에서는 이미 새로운 움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강가에서 초원의 마을에서 고구려의 후예들은 재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곧 하나의 역사적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그 불씨는 곧 새로운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암흑 속에서 별처럼 떠오른 이름 대조영. 그는 단순한 고구려 유민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뿌리는 고구려 장군 가문에 있었으며 아버지 대중상은 유민들을 이끌며 북방에서 세력을 모으던 인물이었습니다. 대조영은 아버지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민들의 중심으로 성장했고 수많은 분열과 절망 속에서도 단결과 부흥의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만주 지역에는 고구려 유민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말갈 부족들이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고 이들은 풍습과 언어, 생활 방식에서 고구려와 구별되는 독자적 문화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시간 고구려와 교류하며 일정한 친밀감과 동맹관계를 형성해온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흑수말갈과 송말갈 등 주요 집단들은 고구려와 전쟁과 평화를 오가며
경계와 협력을 반복해왔습니다. 대조영은 이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단순히 유민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치적 연합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말갈의 유력한 세력과 혼인관계를 맺고 부족 간 연합을 촉진했습니다. 전통적인 고구려 귀족 중심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부족연합과 다문화 통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국가 형성의 토대를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말갈족과의 관계는 초기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문화와 생활 양식의 차이, 역사 속 충돌의 기억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조영은 말갈 내부에서도 고구려의 우호적이었던 세력을 중심으로 점차 신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는 말갈의 관습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군사적, 정치적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연대를 확대했습니다. 일부 말갈 부족은 대조영의 지도 아래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고 고구려의 유산과 말갈의 기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연합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대조영은 단순한 장수가 아닌 정치가이자 외교가였습니다. 그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사이의 언어와 관습, 예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혼합 병력 편성, 공동 수학과 분배 제도, 다문화 의례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유민과 말갈 양쪽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말갈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존중받는 상황에서 점차 대조영을 하나의 대군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나라는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결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흐름이었습니다. 당은 그들을 이간시키려 했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무력으로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대조영은 탁월한 판단력으로 당의 계략을 회피하며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해 갔습니다. 그는 당의 감시망을 피해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북방 지역 유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말갈의 다양한 부족들과도 장기적인 동맹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후일 발해 건국의 결정적 기반이 됩니다. 대조영이 이끄는 연합 세력은 점차 명확한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피난 공동체가 아닌 정복 이후에도 살아남은 민족의 결속체로서의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구려의 유산과 말갈의 활력을 융합한 이 공동체는 점차 고유한 정치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인 수장회의와 군사조직, 의례까지도 정비되어 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연합이 아니라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대조영의 가장 큰 업적은 정체성의 융합이었습니다. 고구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말갈족과의 공존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발해가 훗날 고구려를 계승하면서도 독자적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시기 대조영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힘으로 이끈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이념과 방향을 설계한 정신적 창건자였습니다. 이처럼 고구려의 붕괴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희망은 대조영이라는 한 인물의 전략과 결단 속에서 다시 불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무기를 든 전사들뿐 아니라 가슴에 조국을 품은 노인들과 말을 타고 먼 곳에서 온 부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꿈은 곧 천문령을 넘어 동모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조영과 말갈의 연대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폐허에서 피어난 가능성이며 고통 속에서 길어올린 희망이자 다시 시작될 나라의 맥박이었습니다. 698년 동부아시아의 하늘은 아직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조영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 연합군이 천문령 인근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가르는 운명의 문턱이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의 재결속과 말갈 세력의 부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요동도독을 중심으로 한 군대를 파견하여 대조영 세력을 분쇄하려 했습니다.
당시 당군은 수적, 장비적 우세를 자랑했으나 험준한 천문령 지형과 대조영의 전술적 지혜 앞에서는 오히려 그 강점이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조영은 기습과 유인, 지형을 이용한 유격전을 통해 당군의 진로를 차단하고 피로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천문령 전투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고구려의 전통적 전술과 말갈의 기동력이 결합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대조영 연합군에게 단순한 군사적 우위를 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구려 유민에게는 무너진 조국의 복원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말갈 부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존재감이 당제국과도 대등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였습니다. 천문령의 피바람 속에서 대조영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 이 산을 넘으면 새로운 하늘 아래 새로운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천문령 승전 이후 대조영은 보다 안정적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동모산 일대로 이동했습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농업과 목축이 가능한 비옥한 평야와 방어에 유리한 산지가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대조영은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새로운 국가의 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민과 말갈족, 그리고 주변 소수 부족들을 통합한 정치 체제는 점차 체계화되었습니다. 고구려의 관제와 제도를 일부 계승하면서도 말갈의 풍속과 통치 방식을 절충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동모산 정착은 단순한 주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세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조영은 스스로를 진국왕이라 칭했고, 그가 세운 국호는 초기에는 진 혹은 진국이라 불렸으나 이후 당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발해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해양성과 말갈의 북방성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이었습니다. 대조영의 발해는 그렇게 역사의 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이는 고구려의 정통성과 새로운 다민족 통합국가의 탄생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도 격동적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안으로는 내부 반란과 외부의 이민족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고, 신라는 남쪽에서 삼국 통일을 이룬 이후에도 북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 또한 백제 멸망 이후 고구려 및 발해와의 외교 채널을 탐색하며 동아시아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해는 독립을 넘어서 자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 외교적 지혜가 절실했습니다. 대조영은 당과의 적대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사절을 파견했고, 당은 결국 713년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발해가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라는 이러한 상황에 경계심을 가졌으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 간접적인 외교전 속에서 발해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발해와의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규영자 역할을 자임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해는 비교적 유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마지막 불꽃을 품은 국가였습니다. 그 기틀은 고구려에서 이어진 문화와 제도, 그리고 말갈에서 흡수된 생명력과 개방성에 기반했습니다. 수도였던 상경용원부는 고구려의 평양성과 당나라의 장안을 융합한 도시 구조로 건설되었고, 귀족 중심의 정치 체계와 중앙지방의 행정조직 역시 고구려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불교는 국교로 자리 잡았고, 유학과 도교 역시 유입되어 다원적 사상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천문령의 승리는 단지 하나의 전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라는 거대한 별이 진 뒤 그 빛을 새롭게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대조영과 그의 연합 세력이 이룬 나라는 단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폐허 위에 새로 피어난 기적이자 민족의 기억이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발해는 그렇게 태어났고, 동아시아 역사 속에 찬란히 그 이름을 새기게 되었습니다.